문 뒤로 남편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오늘 밤, 내 그 멍청한 마누라 금고를 털어버리자. 그러고 나서 거지처럼 내쫓는 거야.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미치광이 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다음 날 그들이 금고를 열었을 때 그들의 웃음소리는 소름 끼치는 비명으로 바뀌었다. 금고 안에 진짜로 들어있던 것을 발견했을 때 말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여러분께 교훈을 주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집은 나의 궁전이 되어야 했다. 내 손으로 직접 번 돈으로 서울 강남의 유명한 고급 빌라촌에 마련한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2층짜리 단독주택.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과 대형 회계법인에서 선임 회계사로 수년간 일하며 모은 돈이 이 집의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줌에 모두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나의 궁전은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다. 거실 바닥 청소를 막 끝냈을 때 밖에서 연달아 경적 소리가 들렸다. 남편 민준의 차였다. 짜증나게도 그가 회사에서 보너스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할 때마다 할부금을 대신 내주는 일이 잦았던 흰색 현대 산타페. 나는 비누 얼룩이 묻은 낡은 홈웨어를 입은 채 서둘러 문을 열었다. 대문 밖에는 민준 혼자가 아니었다. 조수석에는 언제나처럼 삐딱하게 치켜뜬 눈썹과 날카로운 눈초리의 시어머니 최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는 젊고 예쁘고 피부가 하얀 붉은색으로 염색한 머리의 한 여자가 내렸다. 그녀의 옷차림은 세련됐다.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타이트한 원피스. 서연아, 뭐 하고 있었니? 문 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차창을 내리자마자 최 여사가 쏘아붙였다. 인사도 미소도 없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민준과 결혼한 3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처럼 먹어온 모욕감을 억누르면서 죄송해요, 어머님. 세탁실에 있었는데 세탁기 소리가 시끄러워서요. 나는 대문 자물쇠를 열며 대답했다. 민준은 차를 주차장으로 몰았다. 낯선 여자는 커다란 핑크색 캐리어를 끌며 내렸다. 그녀는 방문객이라기보다는 마치 값을 매기려는 듯 집 전체를 훑어보았다. 누구야, 여보? 차에서 내리는 민준에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트렁크에서 또 다른 캐리어를 꺼내느라 바빴다. 시어머니의 짐이었다. 아, 소라. 시골 사는 사촌 동생인데 서울에서 일자리 구한대.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혼자 월세 내려면 힘들잖아. 서울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안녕하세요, 언니. 민준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소라가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눈까지는 웃고 있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집안일 엄청 잘하신다고요. 그녀가 말한 잘한다는 단어에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내 홈웨어를 힐끗 보고는 매니큐어 하나 칠하지 않은 내 손톱을 쳐다봤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은 마치 내 피부에 닿는 것을 꺼리는 듯했다. 소라야, 어서 들어오렴. 박서연은 신경 쓰지 말고 짐은 제가 옮기게도, 최 여사가 말했다. 마치 내가 아니라 소라가 자신의 며느리인 것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서연아, 짐은 아래층 손님방으로 옮겨. 그리고 우리 마실 것 좀 시원하게 준비해줘. 소라가 목마를 거야. 아까 차 에어컨이 영 시원찮았거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이 집의 아내지 가정부가 아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저 손을 휘저을 뿐이었다. 어서, 여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나 운전하느라 피곤해.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민주는 어머니와 소라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두 개의 커다란 캐리어 사이에 뜨거운 주차장에 홀로 남겨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짐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내 집에서조차 내 가치가 없다는 현실의 무게 때문이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짐을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거실에서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소라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유난히 컸다. 어머님 모료. 제가 서울에서 성공하면 명품 가방 사드릴게요. 그래, 이래야지. 이게 착한 딸이지. 저기 있는 애랑은 다르다니까. 엄청 짠순이야. 최 여사가 나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손님방에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컵에 주스를 따르는 내 손이 떨렸다. 참아, 서연아, 참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그냥 우리 관계의 시련일 거야.
민준이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그때는 몰랐다. 소라의 등장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오후 그들의 연극 무대가 막 올랐을 때 나는 나도 모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조용했던 내 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일자리를 구해야 할 소라는 늘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고 하루 종일 치장만 하다가 테라스에 앉아 최 여사와 수다를 떨었다. 반면 나는 여전히 2배의 노동을 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노트북 앞에 앉아 프리랜서 회계 업무를 처리한 뒤 다시 내려와 점심을 준비하고 집을 청소했다. 1년 전 민준이 임신에 집중하자며 간청해서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 그는 박서연은 그냥 일 없는 전업주부라는 서사를 만들어냈다. 그가 모르는 것은 내 프리랜서 수입이 그의 회사원 월급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침묵했다. 그날 오후 4시경 서울의 하늘은 내 마음처럼 잔뜩 흐려 있었다. 최 여사가 간식으로 호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따뜻한 커피도 타달라고 했다. 어제처럼 태우지 말고 제대로 해, 서연아. 알았지? 그녀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부엌에서 호떡을 굽던 나는 설탕이 다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설탕통은 거실 근처, 자개로 장식된 파티션 뒤에 있는 수납장에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실내화를 신고 있었기에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설탕통에 손을 뻗으려던 순간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또다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대화 내용은 내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했다. 자기야, 걔가 금고 비밀번호 모르는 거 확실해? 물어봤어? 소라의 목소리였다. 내 앞에서의 상냥한 톤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교활하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걱정 마, 자기. 민준이 대답했다. 남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박서연 걔 순진에 빠졌어. 나를 엄청 믿거든. 어제는 걔 아버지 기일에 기도해드린다면서 생신을 물어봤지. 그게 금고 비밀번호일 줄이야. 10월 5일 1988년 10만 588 틀림없이 열릴 거야. 나는 숨 쉬는 것을 멈춘 것 같았다. 들고 있던 계량컵을 놓칠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다. 숨을 죽인 채 파티션 뒤로 몸을 바싹 붙였다. 잘했어. 최 여사가 말했다. 맨날 불쌍한 척하는 그 꼴 이제 지긋지긋해. 이 집 등기권리증도 아직 걔 이름으로 되어 있지. 민준아? 네, 엄마. 근데 걱정 마세요. 저번에 보험 서류에 사인하게 하면서 집 매매할 때 필요한 위임장도 같이 끼워 넣었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사인하더라고요. 진짜 멍청하다니까. 민준이 껄껄 웃었다. 예전에는 음악처럼 들렸던 그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먹잇감을 기다리는 짐승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래. 계획대로 가는 거야. 최 여사가 신이 나서 말했다. 오늘 밤 걔가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2시쯤에 금고를 열자. 그 안에 있는 골드바랑 보석들 싹 다 꺼내는 거야. 500g 정도 있다고 했지? 그보다 더 될 거예요, 엄마. 걔네 엄마한테 물려받은 보석들도 있어요. 다 팔면 아마 5억 원은 좋게 넘을걸요. 소라가 재빨리 대답했다. 이미 모든 계산을 마친 듯했다. 전부 다 꺼내. 최 여사가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다. 흥분 때문이었다. 내일 아침에 걔가 일어나면 내쫓는 거야. 내 도박빚 갚느라 소라한테 집을 팔았다고 해버려. 충격받게. 단돈 100원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해주자고. 그러고 나서 우리 제주도 가서 휴가 보내는 거지. 자기? 그금 판 돈으로. 소라가 교태를 부렸다. 물론이지, 자기. 우리끼리 신나게 놀자. 박서연은 고생 좀 하게 내버려둬. 누가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아내로 살래? 밥이나 축 내고 말이야. 정적. 그리고 세 사람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는 집 전체로 퍼져나가 내 귀로 들어와 민준을 향해 남아있던 마지막 사랑의 조각까지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저 그곳에 서 있었다. 무릎에 힘이 풀렸지만 눈은 마르지 않았다. 이상했다. 이토록 엄청난 배신을 듣고 나면 통곡해야 마땅한데. 내가 사랑했던 남편, 존경했던 시어머니, 사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 그들 모두가 하룻밤 사이에 나를 알거지로 만들려고 공모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스며들었다.
사랑 때문에 오랫동안 마비되었던 내 머리가 갑자기 뜨거워지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회계사로서의 내 본능이 다시 살아났다. 상황 분석, 목표물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작전 개시 시각은 오늘 새벽 2시. 나의 부주의로 민주는 금고 코드를 알고 있음. 나는 이미 이 집에 대한 법적 권리를 잃게 할 문서에 서명했음. 나는 천천히 부엌으로 물러섰다.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황금빛으로 잘 구워진 호떡을 바라보았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끓는 기름에 대고 속삭였다. 너희들은 내가 한심한 놈이랑 결혼하기 전에 5년 동안 다국적 기업의 재무를 책임졌던 사람이란 걸 잊었나 보군. 나는 호떡을 건져내 예쁜 접시에 담고 미소를 지었다. 민준을 위한 미소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미소였다. 오늘 오후에 내가 타주는 커피는 쓰디쓸 거야, 민준아. 하지만 오늘 밤 독을 마시는 건 너희들이 될 테니. 나는 커피와 호떡이 담긴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연기 모드 시작. 여기요 어머님, 민준 오빠, 소라 언니. 늦어서 죄송해요. 쟁반을 내려놓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세 사람은 순간 멈칫했다. 민준은 헛기침을 하며 아까까지만 해도 소라와 바싹 붙어있던 몸을 바로 했다. 최 여사는 다른 곳을 쳐다봤다. 반면 소라는 아주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누가 봐도 가짜인 미소였다. 고마워요 언니. 미안하게 시리 맨날 저희가 신세만 지내요. 소라가 착한 척하며 말했다. 괜찮아. 가족을 챙기는 건 내 일이잖아.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살짝 힘을 주어 대답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다. 나는 머리가 아프다며 방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여보, 나 먼저 위에 올라가서 쉴게. 머리가 너무 아파. 일찍 자야겠어. 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가 기다리던 신호였다. 내가 일찍 잠들면 그들의 계획은 더 쉬워질 테니까. 그래, 여보, 푹 쉬어. 약 먹고 푹 자. 나오지 말고. 저녁은 소라가 배달 음식 시키게 할게. 고마워, 여보.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천천히 잠갔다. 딸깍 소리가 나자 내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문 뒤에 기대 숨을 몰아쉬었다.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 뛰쳐나가 민준의 뺨을 때리고 소라의 머리채를 잡고 최 여사를 당장 내쫓고 싶었다. 하지만 이성이 나를 막았다. 지금 내가 난리를 치면 내 증거는 무엇인가? 금은 아직 금고에 있다. 그들의 계획은 아직 대화에 불과하다. 민주는 그냥 농담이었다고 발뺌할 수 있다. 시어머니는 내가 험담이나 하는 나쁜 며느리고 헛들은 것이라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나는 미친년 취급을 받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그들은 경계심을 갖게 될 것이다. 안 된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들을 현장에서 잡거나 더 좋은 방법은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일어나 화장대로 걸어갔다. 스킨케어 제품 병들 사이에 내 휴대폰과 연결된 베이비 모니터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살아있을 때 내 고양이 모찌를 보려고 산 것이었다. 하지만 모찌는 한 달 전, 민준 말로는 쥐약에 중독되어 죽었다. 이제와 의심이 들었다. 어쩌면 최 여사를 싫어했던 모찌 역시 그들의 잔인함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른다. 휴대폰 앱을 켰다. 카메라는 작동 중이었다. 거실에는 USB 충전기 모양의 숨겨진 카메라도 하나 더 있었다. 예전에 지갑에서 돈이 자꾸 없어져서 설치해둔 것이었다. 지난 30분간의 녹화 영상을 되감았다. 오디오가 선명했다. 오늘 밤 내 그 멍청한 마누라의 골드바를 싹 다 털자. 최 여사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했다. 민준의 얼굴은 HD 화질로 선명하게 보였다. 좋아, 나는 속삭였다. 증거 하나 확보했다. 그리고 나서 옷장 안에 숨겨진 금고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내가 처녀 시절부터 모은 500g의 금, 이 집의 원본 등기 권리증, 그리고 민준의 차가 아닌 내 차의 등록증이 들어있었다. 민준은 코드를 안다고 했다. 즉, 이 금고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물건들을 꺼낼 수는 없다. 분명 거실에서 소라가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방 창문은 너무 위험하다. 다른 계획이 필요했다. 빠르고 교활하고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계획. 내 눈은 옷장 위에 놓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낚시 도구 상자에 멈췄다.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셨다. 그 안에는 나무로 만든 묵직한 낚싯봉돌이 많이 들어있었다. 동그랗고 무겁고 단단했다. 미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내 골드바는 밀봉된 케이스에 포장되어 있다. 겉으로만 봐서는 모양과 무게를 알기 어렵다. 하지만 그들이 팔려면 분명 포장재로 가져갈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포장을 위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잠깐. 민준과 그의 가족은 그렇게 꼼꼼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탐욕스럽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대개 허술하다. 나는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예전에 회사 연극에서 맡았던 역할의 소품들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거만한 졸부 역할을 했었다. 드라마에서나 쓸 법한 모조품이지만 퀄리티가 높은 가짜 보석 세트가 있었다. 황금빛에 반짝이고 커다란 가짜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아주 화려했다. 최 여사의 취향에 딱 맞았다. 그리고 골드바는 친구의 온라인 쇼핑몰 사진 촬영을 위해 인터넷에서 샀던 가짜 골드바가 생각났다. 쇠로 만들어 금색 페인트를 칠한 것. 약간 가볍지만 겉모습은 거의 똑같았다. 그것들은 안방 욕실 안에 작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다. 낡은 상자들을 뒤져 내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100g짜리 가짜 골드바 5개. 색깔이 완벽했다. 이제 문제는 집 등기 권리증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원본을 그들이 가져가게 둘 수는 없다. 휴대폰을 들어 비상 연락처에 있는 한 이름을 불렀다. 최 변호사님. 최 변호사입니다. 서연 씨, 웬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꼭 우는 것 같은데. 우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분노를 참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요. 아주 급해요.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만 저희 집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정문 말고 뒤쪽 골목길 빨랫줄 있는 쪽으로요.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민준 씨가 당신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어요? 그 이상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발 서류 봉투 같은 거 들려서 사람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가져온 서류랑 제가 줄 서류랑 바꿀 거예요. 오늘 밤 제 재산을 지켜야 해요. 알았어요. 15분 안에 제 사람이 도착할 겁니다. 대기하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오후 5시 30분.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있다. 게임은 시작됐어. 민준아. 숫자와 진실 앞에서 누가 더 뛰어난지 한번 보자고. 최고의 방어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지. 나는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 집에는 뒤편 빨랫줄 쪽에 작은 문이 있는데 좁은 골목길로 바로 연결된다. 민주는 진흙탕 길을 싫어해서 그쪽으로는 절대 다니지 않았다. 그에게 그곳은 후미진 곳이었지만 나에게는 비상 탈출구였다. 나는 조용히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금고에서 진짜 금과 원본 등기 권리증을 모두 꺼냈다. 그것들을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에코백에 넣었다. 대신 금고 안에는 사진 촬영 소품이었던 가짜 골드바 5개를 넣었다. 원래 금이 있던 위치에 정확히 배열했다. 보석은 어머니의 유품인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금팔찌가 든 상자를 마치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듯한 싸구려 가짜 보석이 가득한 상자로 바꿔치기 했다. 화려하고 요란하며 지나치게 반짝였다. 최 여사는 보석에 대한 안목이 없다. 그녀가 아는 것은 노란색이면 금이라는 것뿐. 어두운 방 불빛 아래에서는 24캐럿 금과 페인트 칠한 구리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집 등기 권리증은 똑같은 녹색 파일을 가져왔지만 내용물은 냉장고 보증서, 세탁기 설명서, 그리고 가운데에 끼워 넣은 몇 장의 빈 A 사용지로 바꿨다. 맨 위에는 사본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찍힌 등기 권리증 복사본 한 장만 남겨두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이것을 열면 맨 위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 로고만 보고 원본이라고 착각할 것이다. 똑똑. 뒤편 빨랫줄 쪽 문에서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분명 최 변호사가 보낸 사람일 것이다. 시계를 보니 6시 20분. 정말 빨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문이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했다. 뒷문을 살짝 열었다. 퀵서비스 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한 배달 기사와는 달리 날카로웠다. 박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최 변호사님 사무실 직원 이철수입니다. 그가 속삭였다. 네, 여기요. 나는 거의 5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담긴 검은 에코백을 그에게 건넸다. 내 손이 살짝 떨렸다. 내 인생 전부를 낯선 사람에게 맡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남편보다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최 변호사를 더 신뢰했다. 최 변호사님께서
요청하신 대체 서류는 이 갈색 봉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에는 다른 의뢰인들의 오래되고 만료된 등기 권리증들이 들어있습니다. 어차피 버릴 것들이었는데 무게감을 주려고 넣으셨답니다. 이철수 씨가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완벽했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누가 따라붙을지도 모르니. 걱정 마십시오. 이철수 씨는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즉시 문을 잠그고 방으로 돌아왔다. 교환은 끝났다. 이제 금고 안에는 가짜금, 시장표 구리 보석, 쓰레기로 가득 찬 파일, 그리고 등기 권리증 복사본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기분이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내가 도둑들로부터 내 재산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침대로 돌아갔다. 에어컨을 가장 낮은 온도로 맞추고 두꺼운 이불을 뒤집었었다. 아파 보여야 했다. 약해 보여야 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여보, 진짜 자는 거야? 이따가 죽이라도 끓여줄까? 가식적인 걱정으로 가득 찬 메시지.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문자에 설렜겠지만 이제는 그의 진짜 속셈을 안다. 내가 잠들었는지 방에서 나올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는 답장했다. 아니야 여보,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아까 강한 수면제 먹었어. 내일까지 깨우지 마. 정말 쉬어야겠어. 그리고 TV 소리 방해 안 되게 문도 안에서 잠글게. 전송. 이것은 심리전이다. 내가 문을 안에서 잠그겠다고 말하면 그들은 당황할 것이다. 어떻게 들어가지? 그들은 예비 열쇠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방의 예비 열쇠가 건너편 서재, 민준의 책상 서랍에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내 방문 잠금 장치는 약간 고장이 나 있다.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예비 열쇠로 열리지 않는다. 열쇠를 돌리면서 문을 3개 밀어야만 열린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안에서 잠그지 않았다. 그냥 문고리 잠금 장치만 돌려놓았다. 그러면 오늘 밤 민준이 예비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할 때 그는 내 방어선을 뚫었다는 작은 성공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성공이 그의 부주의를 낳을 것이다. 그래 여보, 나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다 훔쳐가. 그 쓰레기들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저녁 7시 30분. 방에서 나가면 안 됐지만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한 마지막 장면이 필요했다. 나는 창백한 얼굴로 방을 나섰다. 입술에 바른 약간의 파우더와 헝클어진 머리가 큰 도움이 됐다. 물을 마시기 위해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걸어갔다. 식탁에서는 그들이 배달시킨 해산물 요리를 먹고 있었다. 해물찜, 버터 새우구이, 오징어 튀김. 모두 민준이 들고 있는 내 가족카드로 주문한 비싼 음식들이었다. 냄새는 좋았지만 그들이 웃으며 먹는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났다. 서연아, 자는 줄 알았는데? 민준이 놀라며 말했다. 입가에는 아직 양념이 묻어 있었다. 소라는 아까 민준에게 음식을 먹여주던 손을 재빨리 치웠다. 목이 말라서, 여보.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약 때문에 목이 너무 말라. 아, 이리 와. 내가 물 떠다 줄게. 민준이 서둘러 일어나 정수기에서 물을 따랐다. 자, 이거 마시고 다시 들어가서 자. 눈이 벌써 빨개. 최 여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약을 먹었길래 그래? 꼭 약에 취한 사람 같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수면제요. 어머님, 저번에 잠 못 잘 때 먹고 남은 거요. 의사 선생님이 한 알만 먹어도 아침까지 정신 못 차릴 거라고 하셨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최 여사와 소라가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의 눈에 기쁨의 빛이 스쳤다. 정신 못 차린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래, 얼른 방에 다시 들어가. 괜히 바람 쐬지 말고. 최 여사가 나를 쫓아냈다. 잠깐, 문 안에서 잠그지 마. 지진이나 불나면 어떡해? 그냥 문고리만 잠가. 안에서 잠그지는 말고. 나는 비웃음을 참았다. 그녀의 변명, 너무 뻔했다. 네, 어머님, 깜빡했네요. 그럼 저 다시 잘게요.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알았어. 유나는 얼른 들어가. 소라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착한 사촌 동생인 척하는 연기는 이미 잊은 듯했다. 나는 돌아섰다. 발을 질질 끌며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기 전 힐끗 돌아봤다. 민준이 자기 어머니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는 것을 봤다. 소라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 저녁 식사는 내 집에서의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었다.
내일은 그들이 해물찜을 먹지 못할 것이다. 내일은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의 결과를 먹게 될 것이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안에서 잠그는 대신 문고리만 돌려 잠갔고 불을 껐다. 작은 램프만 켜두었다. 저녁 8시. 그들의 작전은 이 시에 시작된다. 아직 6시간이 남았다. 나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휴대폰을 들고 헤드셋을 꽂은 뒤 거실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먹고 있었지만 대화는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 걔 내쫓고 나면 걔 빨간 원피스 내가 입을래 자기.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소라가 말했다. 다 가져. 걔 옷장 명품으로 가득 찼어. 박서연 걔 쇼핑 중독이거든. 민준이 대답했다. 그가 모르는 것은 그 옷들은 내가 아울렛 세일 때 사서 아껴 입어 오래된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중독은 그가 최신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을 살 때나 쓰는 말이었다. 등기 권리증은 바로 담보 잡을까 아니면 팔까? 최 여사가 물었다. 일단 아는 사람 통해서 사채에 맡겨서 급전부터 땡겨요. 매매는 절차가 복잡해서 오래 걸려요. 공증도 받아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소라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민준이 대답했다. 나는 그 말을 머릿속에 기록했다. 사채. 민준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셈이다. 가짜 등기권리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것은 적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들은 법이 아니라 주먹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민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의 인생은 끝장이다. 민준아, 넌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멍청하기까지 하구나. 그리고 내 그 멍청함이 널 파멸시킬 내 무기가 될 거야. 나는 침대에 누워 호흡을 가다듬었다. 내 심장은 새벽 2시가 되기만을 기다리며 뛰고 있었다. 아주 긴 밤이 될 것이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점점 커지는 내 심장 박동을 따라잡는 듯 했다. 새벽 12시 45분. 방의 불은 4시간째 꺼져 있었다. 구석의 램프쉐이드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만이 벽에 길고 무서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문을 등지고 옆으로 누워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수면 자세였다. 하지만 오늘 밤, 내 몸은 두꺼운 이불 아래에서 시체처럼 굳어 있었다. 화면 밝기를 최저로 설정한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오른쪽 귀에는 CCTV 앱에 연결된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왼쪽 귀는 밖에 어떤 소리든 감지하기 위해 쫑긋 세워져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비정상적인 침묵. 평소 같으면 민준이 거실에서 농구를 보다 잠들었을 때 내는 코골이 소리나 최 여사의 기침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나쁜 계획의 징조인 침묵. 정확히 이 시 휴대폰의 알림이 울렸다. 거실 카메라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어두운 화면에 발끝으로 걷는 세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민준이 작은 손전등을 들고 앞장섰다. 맨발의 소라가 잠옷자락이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잡고 뒤따랐다. 최 여사는 맨 뒤에서 긴장 때문인지 혹은 훔칠 생각에 대한 과도한 흥분 때문인지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들은 내 방문 앞에 멈춰 섰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호흡을 가다듬었다.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깊이 잠들었거나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의 호흡을 흉내내야 했다. 끼익,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는 소리. 잠겨있다. 잠겼어. 자기. 밖에서 소라가 속삭였다. 내 왼쪽 귀에 그 소리가 들렸다. 그래, 근데 괜찮아. 나한테 예비 열쇠가 있어. 작게 열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열쇠가 문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안에서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문은 약간의 힘을 주자 쉽게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었다. 옷장, 화장대, 그리고 마침내 내 얼굴에 멈췄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부셨다. 눈꺼풀을 뚫고 들어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눈을 깜빡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턱에 힘을 풀고 입을 살짝 벌렸다. 깊이 잠든 척 연기했다. 완전히 뻗었네. 민준이 속삭였다. 그의 발걸음이 다가왔다. 담배 냄새와 섞인 그의 향수 냄새가 났다. 그는 침대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였다. 깨워봐. 자는 척하는 걸 수도 있잖아. 문가에 있던 최 여사가 명령했다. 민준이 내 뺨을 쓰다듬었다. 약하게, 그리고 조금 더 세게. 서연아, 여보. 거의 속삭이는 듯한 부름.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 호흡의 리듬은 변하지 않았다. 진짜 뻗었어요, 엄마. 약효가 제대로네.
민준이 보고했다. 그는 침대에서 멀어져 화장대로 향했다. 맨 위 서랍을 열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내용물을 뒤적였다. 찾았다. 그가 작게 말했다. 금고 열쇠였다. 옷장 안의 금고는 디지털 코드와 물리적 열쇠, 두 개의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는 이제 코드를 알고 있었고 열쇠까지 손에 넣었다. 완벽한 접근 권한을 얻은 것이다. 밖에 나가서 열자. 소리 때문에 깰 수도 있어. 민준이 제안했다. 세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문은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 나는 눈을 떴다. 방은 다시 어둠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제 느낌이 달랐다. 예전에 이 방은 나의 휴식처였지만 이제는 나의 작전실이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기고 다시 휴대폰 화면을 켰다. 화면에서는 내 거실에서 벌어지는 저급한 범죄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잠자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그들을 파멸시킬 증거를 모으는 목격자였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지켜봤다. 그들이 아주 부주의하게도 커튼 틈으로 빛이 새어나가는 거실의 밝은 샹들리에 아래에서 그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민주는 작은 금고를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 여사와 소라는 마치 굶주린 두 마리의 하이에나처럼 그의 양옆에 앉았다. 빨리 열어봐, 자기. 소라가 흥분해서 민준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교태를 부렸다. 민준이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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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그가 열쇠를 꽂고 돌렸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다. 정적. 그리고 세 사람의 동시에 터져나온 감탄사. 와. USB 충전기에 숨겨진 카메라 각도에서 나는 금고의 내용물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나란히 놓인 가짜 골드바. 금의 광택은 불빛 아래에서 아름답게 보였다. 그 옆에는 붉은 벨벳 보석 상자와 두툼한 녹색 파일이 있었다. 세상에.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즉시 보석 상자를 집어들었다. 조심성 없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엄지손가락만 한 가짜 다이아몬드가 밝힌 목걸이와 구리로 만든 번쩍이는 팔찌들이 들어있었다. 세상에, 민준아, 이거 다이아몬드야. 이 반짝이는 것 좀 봐. 최 여사가 여전히 속삭이며 소리쳤다. 그녀는 즉시 목걸이를 착용했다. 나한테 딱 맞네. 엄청 비쌀 거야. 박서연 걔도 재산 숨기는 데는 머리가 좀 있네. 나는 이불 속에서 씩 웃었다. 그럼요. 어머님한테 딱이죠. 둘 다 가짜니까요. 한편 소라와 민주는 골드바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소라가 한 개를 집어들었다. 무거워. 자기. 그녀가 말했다. 탐욕으로 눈이 빛났다. 이거 100g짜리지? 5개면 500g이네. 지금 1kg에 1억이라고 치면 이것만 5천만 원이 넘네. 보석이랑 집 등기 권리증은 빼고. 그러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녹색 파일을 집어들었다.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를 보았다. 샹들리에의 노란 불빛 아래에서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직인이 찍힌 등기권리증 복사본. 그는 세탁기 설명서와 냉장고 보증서가 들어있는 다음 페이지들은 보지도 않았다. 첫 페이지의 정부 직인만 보고 다시 닫았다. 원본이야. 진짜 등기권리증이야. 민준이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그가 파일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드디어 이 집이 우리 것이 됐어.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역겹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었다. 그들은 낚싯봉돌과 종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눈을 멀게 했다. 그들은 금 포장지의 바코드를 보지 않았다. 보석의 품질을 확인하지 않았다. 탐욕은 이성을 무디게 만든다. 이거 어떻게 나눌 거야? 소라가 이미 자기 것인 양 가짜 금을 들고 물었다. 골드바는 내일 팔자. 돈은 일단 내 계좌로 넣었다가 너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보내줄게. 민준이 정리했다. 왜 그렇게 해? 나누자. 내가 2개, 오빠가 3개. 그래야 확실하지. 소라가 지지 않으려 했다. 본색이 드러났다. 동료 도둑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만들 해. 최 여사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막았다. 새 목걸이를 한 채. 이 보석들은 내가 보관할게. 골드바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등기권리증도 나한테 줘. 민준이는 덜렁대니까. 네, 엄마. 민준이 대답했다. 그들은 훔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금고가 아닌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소라의 핑크색 캐리어 안으로. 박서연은 금고가 비었다는 걸 다음 달까지는 모를 거야.
민준이 킥킥거렸다. 그때쯤이면 걘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을 테니. 나는 휴대폰 화면을 껐다. 충분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영상은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었다. 그들의 얼굴, 목소리, 사악한 계획이 모두 1080p 화질로 녹화되었다. 나는 다시 누웠다. 가슴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다. 잃어버린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 내 재산은 최 변호사에게 안전하게 있었다. 3년 전 신관의 아버지 앞에서 맹세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탐욕스러운 그의 어머니를 위해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인간의 가장 낮은 수준은 가난할 때가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훔칠 때였다. 오늘 밤 즐겨, 여보. 나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내 꿈과 함께 단잠을 자렴. 내일 아침 넌 지옥에서 깨어날 테니까. 나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힘이 필요했다. 내일 아침 무대의 주인공은 나일 테니까. 나는 알람이 아니라 부엌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깼다. 새벽 6시. 보통 이 시간엔 집이 조용했다. 나만 깨어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숟가락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고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을 보았다. 잠을 설쳐 눈이 약간 부어 있었지만 내 시선은 날카로웠다. 약하고 순종적이던 박서연은 어젯밤에 죽었다. 방에서 나왔다. 식탁에는 초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최 여사, 소라, 그리고 민준이 이미 앉아 있었다.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한껏 차려입은 채. 최 여사는 원피스를 입고 어젯밤 훔친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소라는 비싼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새로 드라이를 했다. 식탁은 족발과 다른 배달 음식들로 가득했다. 어머, 공주님 일어나셨네. 나를 보자마자 소라가 비꼬며 인사했다. 더 이상 나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좋은 아침, 내가 대답했다. 내 의자를 당겼다. 하지만 최 여사가 그곳에 자기 핸드백을 올려놓았다. 거기 앉지 마. 거긴 사람 앉는 자리지 식충이 앉는 자리가 아니야. 그녀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멈칫했다. 변화가 너무 빨랐다. 어젯밤만 해도 착한 척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인 공격이었다. 정말로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나는 혼란스러운 척 물었다. 민준이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는 낯선, 차갑고 경멸적이며 분노로 가득 찬 시선으로 나를 쳐다봤다. 말 많은 거 그만둬, 박서연. 밥 먹고 싶으면 저기 뒤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아니, 차라리 먹지 마. 쌀 아깝게. 소라가 킥킥거렸다. 어차피 남은 음식 먹는 거 익숙하잖아? 저기 민준 오빠 접시에 닭뼈 있네. 그거라도 핥아 먹어. 피가 끓어올랐지만 참았다. 내가 판을 뒤집기 전에 그들이 모든 패를 꺼내놓게 해야 했다. 왜들 이래, 여보? 어디 아파? 나는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우린 안 아파, 박서연. 오히려 이제 막 나았지. 눈이 멀었던 병에서 최 여사가 드라마틱하게 말했다. 우리가 너한테 오랫동안 참아줬어. 애도 못 낳는 아내. 일도 안 하고 남편한테 짐만 되는. 남편한테 짐이라고요? 내가 되물었다. 어머님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심지어 지난달 어머님 스킨케어 제품 산 돈도 제 프리랜서 수입에서 나갔어요. 민준 오빠 월급은 자기 차 할부금 갚기에도 빠듯한데요. 거짓말. 민준이 식탁을 치며 소리쳤다. 넌 기생충이야. 무슨 프리랜서? 그깟 푼돈으로. 이 집, 차, 이 모든 거 내가 피땀 흘려 번 거야. 넌 그냥 얹혀 사는 거고, 망상. 민준은 이제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 알았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뭘 원하시는 거죠? 소라가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네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나를 봐. 난 예쁘고 젊고 민준 오빠한테 아들도 낳아줄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알지? 너처럼 꾀주지하고 마늘 냄새나는 여자랑은 달라. 오늘부터 이 집의 여왕은 나야. 넌 하녀가 될 수는 있겠네. 창고에서 자야겠지만. 소라 말이 맞아. 최 여사가 말했다. 근데 난 네가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 당장 쫓아내, 민준아. 우린 이제 패를 다 쥐고 있잖아.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저를 제 집에서 내쫓고 싶으시다고요? 내 집이야. 민준이 소리쳤다. 이제 등기 권리증은 나한테 있어. 그 말은
법적으로도 곧 완전히 내 것이 된다는 뜻이야. 민주는 말을 더듬었지만 재빨리 수습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좋아요.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거라면. 나는 돌아서서 정수기로 걸어갔다. 컵에 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식탁으로 돌아와 그 물을 소라의 얼굴에 그대로 부어버렸다. 촥, 악, 깍, 소라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새로 드라이한 머리는 축 처졌고 화장은 번졌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내가 말했다. 이 미친년이? 민준이 일어섰다. 그가 나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 여보. 때려. 진단서에 더 선명하게 나오게. 절도죄에 폭행죄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민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절도죄라는 단어가 그를 굳게 만들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비웃었다. 내가 어젯밤에 자고 있었던 것 같아? 저 핑크색 캐리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귀가 먹먹해지는 침묵. 최 여사는 자기 가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번진 화장 아래로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가 헛소리하는구나. 민준이 억지로 웃었지만 음정이 맞지 않았다. 누가 헛소리하는지 한번 보죠. 내가 대답했다. 아침 식사 마저 하세요. 이 식탁에서의 마지막 아침 식사를 즐기시라고요. 나는 다시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경악과 서서히 퍼져나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들을 남겨두고 전쟁은 시작되었다. 행복했던 집은 순식간에 차가운 전쟁터로 변했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족발은 차갑게 식어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거실에서 걱정스럽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알고 있어, 민준아. 걔가 알고 있어. 두려움에 찬 소라의 목소리. 쉿, 목소리 낮춰. 당황하지 마. 알아도 증거가 없어. 금고는 이미 비었잖아. 그냥 걔가 미쳤다고 하거나 도둑이 들었다고 하면 돼. 민준이 애써 진정시켰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맞아. 그리고 우리한테 등기권리증이랑 금이 있잖아. 법에서는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해. 쥐고 있는 사람이 임자야. 최 여사가 여전히 그녀의 길거리 논리를 사용하며 거들었다. 계획대로 해. 당장 쟤를 내쫓아. 경찰이나 변호사한테 전화할 틈도 주지 말자고. 큰 실수였다. 그들은 후퇴하는 대신 전진하기로 했다. 내 방문이 세차게 두드려졌다. 쿵, 쿵, 쿵. 박서연, 당장 나와. 민준이 소리쳤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더 이상 낡고 구겨진 옷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 흰색 블라우스,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회의 때 자주 입던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얼굴에는 옅지만 강인해 보이는 화장을 했다. 나의 옷차림, 나의 갑옷이었다. 문을 열었다. 민준, 최 여사, 소라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들은 내 변화된 모습에 멈칫했다. 신데렐라 같았던 박서연은 사라졌다. 전문적이고 진지한 박서연으로 대체되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서 소리를 지르셔야 하나요? 꼭 산골짜기에서 온 사람들처럼. 내가 차갑게 물었다. 어디서 예쁜 척이야. 최 여사가 다가와 내 얼굴에 손가락질을 했다. 지금 당장 내 짐 싸. 박스든 쓰레기 봉투든 아무데나 담아. 그리고 이 시간부로 이 집에서 나가. 무슨 이유로요? 내가 너한테 삼고초려를 했으니까. 민준이 말했다. 내가 너한테 3번 이혼을 고했어. 우리 이제 끝이야. 남편한테 도둑 누명이나 씌우는 쓸모없는 아내 필요 없어. 좋아. 그 이혼 받아들이지.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내 반응은 민준을 놀라게 했다. 그는 내가 울고 애원하며 그 말을 취소해달라고 빌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그의 머릿속 시나리오였다. 나의 차분한 수락은 그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 너 슬프지 않아? 민준이 더듬으며 물었다. 슬프다고? 식충이 남편이랑 독한 시어머니를 잃는데 내가 왜 슬퍼야 하지? 솔직히 속이 다 시원한데. 날 자유롭게 해줘서 고마워. 나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의 이 추방 계획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최 여사의 입에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억지 웃음이었다. 하하하. 소라야, 들었니? 제가 우리를 내쫓는데 이 집이 이제 민준이 거라는 걸 잊었나 봐. 민준 씨.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이 집이 당신 거라고 확신해?
당신들 캐리어에 있는 그 등기 권리증이 진짜라고 확신해?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당연히 진짜지. 내 금고에서 나온 건데. 다시 한번 봐봐. 꼼꼼하게 확인해봐. 첫 페이지만 보지 말고. 의심이 그들의 얼굴에 퍼져나갔다. 소라가 재빨리 거실에 있는 자신의 핑크색 캐리어로 달려갔다. 민준과 최 여사가 뒤따랐다. 나는 차분하게 그들 뒤를 걸었다. 소라가 캐리어를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녹색 파일을 꺼냈다. 민준이 그것을 낚아챘다. 첫 페이지를 열었다. 등기권리증 복사본. 여전히 믿을만해 보였다. 진짜잖아. 봐. 직인도 있네. 민준이 소리쳤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 내가 명령했다. 민준이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눈이 커졌다. 두 번째 페이지는 양문형 냉장고 보증서였다. 세 번째 페이지는 믹서기 설명서. 그 이후부터 끝까지는 빈 A 사용지와 낡은 신문지였다. 이게 뭐야? 민준이 종이들을 구겼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진짜 등기권리증은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당신들 같은 더러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내가 대답했다. 이 독사 같은 년. 최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가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꺼내 보였다. 한 번만 더 저를 건드려 보세요. 어머님. 지금 당장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할 테니까요. 단축번호로 저장돼 있어요. 최 여사가 멈칫했다. 분노로 헐떡였지만 움직이지 못했다. 금은 진짜야. 소라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골드바 하나를 꺼내 조심성 없이 포장을 뜯었다. 반짝이는 금괴가 나왔다. 깨물어봐. 영화에서처럼. 내가 비꼬며 말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소라는 정말로 금괴 끝을 깨물었다. 딱 부드러운 금속 소리가 아니라 페인트가 벗겨지는 소리가 났다. 소라의 이가 부러질 뻔했다. 그녀가 깨문 부분의 금색이 벗겨지고 그 아래 회색 납이 드러났다. 가짜였다. 소라가 금괴를 떨어뜨렸다. 툭. 바닥에 떨어졌다. 소리는 무겁고 둔탁했다. 금의 소리와는 달랐다. 그건 돌아가신 우리 아빠 낚싯봉돌이야. 지난주에 내가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한 거지. 내가 설명했다. 당신들은 500g짜리 납덩어리를 훔친 거야. 귀가 먹먹해지는 침묵이 거실을 감쌌다. 세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붉었다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진실이 10톤 트럭처럼 그들을 들이받았다. 그들의 재산은 쓰레기였다. 그들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낮지만 권위가 있었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나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이제는 젖은 병아리 꼴이 된 그들을 압도하며 당신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나는 손가락으로 두 개를 들었다. 첫째, 당신들 개인 집만 싸. 옷이랑 세면도구만. 내가 산 돈으로 산 가전제품이나 물건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 그리고 30분 안에 이 집에서 나가. 이혼은 법정에서 하자고. 민준이 나를 쳐다봤다. 아무 말도 못했다. 둘째, 내가 말을 이었다. 내가 이 버튼을 누르는 거야. 나는 경찰 한라인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번호가 떠있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당신들을 절도 미수죄로 신고하는 거지. 증거는 당신들이 금고를 열고 물건을 꺼내고 사악한 계획을 꾸미는 장면이 음성과 함께 녹화된 CCTV 영상이야. 형량은 5년 이상이야. 교도소에서 가족 상봉이라도 하고 싶어? 안 돼. 소라가 소리쳤다. 그녀가 가장 겁이 많았다. 민준아, 난 감옥 가기 싫어. 네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걘 바보라고. 닥쳐. 민준이 소라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섰다. 애원하는 눈빛으로. 여보, 서연아, 이러지 마. 우린 아직 부부잖아. 우리가 실수했어. 어젯밤엔 그냥 농담한 거야. 진짜 팔 생각은 없었어. 농담? 나는 헛웃음을 쳤다. 등기권리증 위조하고 금고 털고 나를 알거지로 내쫓을 계획을 세운 게 당신의 농담의 정이야? 서연아, 얘야, 우리를 용서해다오. 최 여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짜 목걸이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돌려줄게. 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그거 가지세요, 어머님. 내가 차갑게 말했다. 1,000원짜리 가짜 목걸이. 어머님한테 딱 어울리네요. 어머님이 그토록 미워하던 며느리가 주는 기념품으로요. 최 여사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들 시간은 흐르고 있어. 이제 25분 남았네. 나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나 같으면 짐부터 싸겠다.
여기 쓰레기차가 구시에 오는데 같이 실려갈 수도 있으니까. 민준이 다시 다가오려 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사랑해. 소라는 그냥 유혹이었어. 내가 실수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손으로 나 만지지 마. 내 내연녀 손이나 잡아. 우리는 없어, 민준아. 지금 있는 건 이 집의 주인인 나와 불법 침입자인 당신들 뿐이야. 나가. 나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준이 뒤로 물러섰다. 그는 내 눈에서 불꽃을 보았다. 그를 향한 마지막 남은 존경심까지 모두 태워버린 불꽃. 그는 정신을 차렸다. 예전의 박서연은 이제 없었다. 민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머니와 소라에게 신호를 보냈다. 가자. 짐 싸. 하지만 민준아, 우리 어디 가서 살아? 소라가 울먹이며 물었다. 어디든, 여기가 아닌 곳이면 돼. 민준이 좌절감에 차 소리쳤다. 그들은 흩어졌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캐리어와 짐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교도관처럼 거실에 서서 감시했다. 그들이 TV나 장식품 혹은 비싼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옷까지만 든 채 나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다. 어젯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집 열쇠, 차 열쇠, 오토바이 열쇠, 전부 테이블 위에 놔. 내가 명령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들을 내려놓았다. 그는 기적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봤다.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들 나가. 세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캐리어를 질질 끌며 햇살이 그들의 패배한 얼굴에 내리쬐었다. 마당에 물을 주던 앞집 아주머니가 쳐다봤다. 어머, 최 여사님, 민준 씨, 어디 가세요? 아침부터 웬 짐이에요? 휴가 가시나? 동네에서 가장 소문이 빠른 최 여사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최 여사는 수치심에 가득 찬 억지 미소를 지었다. 소라는 구두굽이 부러져 절뚝거리며 걸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쾅! 그리고 잠그고 안전고리까지 걸었다. 문에 기댔다. 조용한 거실을 바라봤다. 이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다. 공기는 더 가벼워졌고 산소는 그들의 독이 빠져나가 더 맑아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속이 후련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한 챕터는 끝났어.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당신들의 몰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나는 휴대폰을 힐끗 보았다. 최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 당신 재산은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과 민준 씨 회사에서의 횡령 사건에 대한 고소장도 준비됐습니다. 언제 접수할까요?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입력했다. 최대한 빨리요. 일단 그들이 일주일 동안 알거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놔두죠. 그 후에 다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다.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침묵. 나는 소파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그냥 풀어주지 않았다. 최 변호사의 조수,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했던 이철수 씨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민준, 소라, 최 여사를 미행하는 것. 이철수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음성 메시지와 영상으로 보고했다. 박서연 씨, 타겟들이 종로 3가에 멈췄습니다. 성실금은방이라는 귀금속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맞은편 커피숍에서 감시 중입니다. 위치는 안전합니다. 태블릿 스피커에서 이철수 씨의 뚜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종로 3가, 금거래의 중심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인 선택이다. 나는 모든 장면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이철수 씨의 보고와 회계사로서의 내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민준은 옷이 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손인 것처럼 가게로 들어갔다. 소라는 5개의 가짜 골드바가 든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최 여사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뒤따랐다. 사장님, 금 팔러 왔습니다. 500g. 민준이 다른 손님들에게 들리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가게 주인인 두꺼운 안경을 쓴 노신사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쳐다봤다. 금이 어딨소? 소라가 오늘 아침 자신이 깨물어 밀봉이 뜯어진 5개의 금괴를 자랑스럽게 꺼내놓았다. 여기요, 사장님. 진짜예요. 안에 보증서도 있어요. 사장은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비싼 장비가 없어도 의심할 수 있었다. 무게가 어딘가 이상했다. 그렇다. 납도 무겁지만 수십 년간 금을 만져온 손만이 아는 금의 묵직함과는 달랐다. 열어보겠소. 팔려면 내가 확인해야 하오. 갈아보고 무게도 달아봐야지. 사장이 말했다. 안 돼요, 사장님. 포장 뜯으면 값 떨어지잖아요. 최 여사가 항의했다. 아주머니, 나한테 팔려면 내 규칙대로 해야 하오. 싫으면 다른 가게로 가시오. 그리고 보아하니 이 밀봉은 이미 뜯어져 있구만. 사장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포장을 가위로 잘랐다. 민주는 초조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금이라고 확신했다. 네, 확인해보세요, 사장님. 분명 99.99% 순금일 겁니다. 사장은 금괴를 꺼냈다. 작은 줄을 가져왔다. 즉, 그가 금괴의 모서리를 갈았다. 내 태블릿으로 이철수 씨가 문틈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냈다.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왜냐하면 줄질에서 떨어진 가루가 황금색이 아니라 검회색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야?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가 서랍에서 강력한 자석을 꺼냈다. 턱, 금괴가 자석에 착 달라붙었다. 금은 자석에 안 붙어. 쇠나 나비 붙지. 지금 나를 속이려는 거요? 사장이 소리쳤다.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경비원이 즉시 문 쪽으로 다가왔다. 네? 그럴 리가요. 금이에요. 제 아내 비자금에서 나온 거라고요. 민준이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당신 아내 비자금은 낚싯봉돌이구만. 사장이 금괴를 유리 테이블 위로 다시 던졌다. 쨍! 페인트가 벗겨지며 그 아래 녹슨 쇠가 드러났다. 이거 페인트잖아. 아직 스프레이 냄새도 나는데. 거짓말. 소라가 소리쳤다. 당신들이 들고 있는 동안 바꿔치기 한 게 틀림없어. 아가씨, 말 조심해. 여기 CCTV 8대나 있어.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사기 미수죄로.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 민주는 다리가 풀렸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민준이 사과하며 소라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당장 여기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당신들 쓰레기도 가져가고. 세 사람은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몇몇 손님들이 도둑놈들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으며 이철수 씨는 그 순간을 녹화했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스트라이크 원. 나는 속삭였다.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희망이 있었다. 최 여사가 하고 있는 보석들. 그들은 길가의 한 주스 가게 앞에 멈췄다. 이철수 씨의 오디오 녹음을 통해 나는 그들의 다툼을 들을 수 있었다. 박서연, 진짜 악마 같은 년. 소라가 말했다. 하지만 이 보석들은 가짜일 리가 없어. 최 여사가 목걸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걔가 사촌 결혼식 때 이걸 하고 갔어. 부잣집 애가 큰 행사에 가짜를 하고 갈 리가 없지. 그리고 이거 무겁잖아. 상자에 영수증이 있었지? 민준이 캐리어를 뒤져 종이 조각 하나를 찾아냈다. 영수증 있네. 그가 말했다. 나는 웃음이 터졌다. 그건 귀금속 가게 영수증이 아니었다. 남대문 시장의 한 액세서리 가게 영수증이었다. 그들은 종로의 한 전당포로 향했다. 긴 줄을 기다린 끝에 최 여사가 창구로 다가갔다. 이거 얼마예요, 아가씨? 100만 원은 필요해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녀가 거만하게 말했다. 감정사 여직원은 미소를 지었다. 보석들을 받았다. 작은 돋보기를 사용했다. 그녀의 미소는 점차 의아함으로 그리고 웃음을 참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거 정말로 맡기실 생각이세요? 물론이지. 내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여? 그게요, 사모님. 저희는 진짜 금이랑 다이아몬드만 받아서요. 코스튬 주얼리는 받지 않습니다. 뭐? 무슨 코스튬 주얼리? 이거 금 아니에요, 사모님. 구리에 도금한 거고 보석들도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유리예요. 이 팔찌는 플라스틱이고요. 감정사가 설명하며 테이블 위에서 팔찌를 톡톡 쳤다. 소리가 땅이 아니라 탁, 탁이었다. 말도 안 돼. 우리 영수증이 있어. 민준이 영수증을 건넸다. 감정사가 그것을 읽고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손님, 이거 남대문 시장 미모 폭발 액세서리 영수증인데요. 여기 모조품 목걸이 한 다스. 총 가격 15영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민준이 종이를 낚아챘다. 그의 눈이 커졌다. 한 다스에 15영원. 즉 목걸이 하나에 250원이라는 뜻이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최 여사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럼 박서연이 그동안 하고 다녔던 게 다 쓰레기였다는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자존심은 재가 되었다. 그들은 좀비처럼 전당포를 빠져나왔다. 수억 원이라고 생각했던 재산은 자동차 기름 한 통 값도 되지 않았다. 스트라이크 2. 나는 말했다. 오후 2시 민준의 차는 강남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당연히 돈과 희망이 바닥나면 그들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나는 준비를 했다.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했다. 경비 아저씨, 팀 준비 좀 해주세요. 곧 민준 씨가 도착할 거예요. 차는 들여보내지 마시고 걸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서연 씨.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 CCTV 인터콤이 울렸다. 민준이 보였다. 분노와 더위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소라와 최 여사는 대문 밖 길가에 앉아 쓰레기 종이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박서연, 문 열어. 민준이 소리쳤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2층 발코니로 나갔다. 여왕처럼 그들을 내려다봤다. 왜요, 민준 씨? 체크아웃 하신 줄 알았는데. 무례하게 굴지 마. 네가 우릴 속였어. 전부 가짜였잖아. 최 여사가 소리쳤다. 왜 저를 탓하세요? 제 옷장에서 가져간 건 당신들이잖아요. 당신들이 그걸 가져갈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문 열어. 재산 분할 끝날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민준이 소리쳤다. 재산 분할이요? 거리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최 변호사가 건장한 경호원 2명과 함께 도착했다. 누구시오? 민준이 물었다. 저는 박서연 씨의 변호사, 최진혁입니다. 최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재산에 관해서라면 3년 전에 서명하신 혼전계약서를 잊으셨나 보군요. 그딴 거 상관없어.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지은 거야. 나도 기여했다고? 담장 공사비로 보태신 500만 원은 박서연 씨가 이자까지 쳐서 1000만 원으로 이미 당신에게 돌려줬습니다. 안전하죠? 최 변호사가 비웃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은 당신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박서연 씨 명이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단 1원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소라가 울기 시작했다. 민준아, 너 부자라며. 이 집 내 거라고 했잖아. 거짓말쟁이. 닥쳐. 민준 씨, 최 여사님, 소라 씨. 최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은 지금 사유지에 서 있습니다. 10초 안에 떠나지 않으면 이 경호원들이 당신들을 끌어낼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저희는 아직 절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왔다. 민준이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 담긴 분노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서연아, 너 정말 못됐구나. 엄마는 어디서 주무시라고? 그건 제 문제가 아니죠. 당신을 더 잘 보살펴줄 여자랑 같이 해결하세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발코니 문을 닫았다. 최 변호사가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렸다. 3, 2, 1. 그리고 소음과 멀어져가는 발소리. 하지만 나는 그들의 몰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 늦게 민준의 차는 기름이 떨어졌다. 편의점 주차장에서 멈춰섰다. 민준은 남은 월급이라도 인출하기 위해 ATM으로 걸어갔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화면의 잔액을 확인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분명 그의 심장을 멎게 했을 것이다. 사용 가능 잔액 567원. 뭐? 민준이 소리쳤다. 어떻게 된 거야? 간단했다. 한 달 전 나는 집의 모든 공과금, 전기, 수도, 인터넷,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내 계좌에서 민준의 계좌로 옮겨놓았다. 그의 월급은 공과금을 내자마자 정확히 바닥났다. 돈이 없어. 그가 나오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신용카드. 민준은 기억해냈다. 이걸 쓰자. 그들은 물과 빵을 사기 위해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한도 초과입니다. 손님. 다시 시도했다. 거래 거절입니다. 카드사에 문의해보세요. 당연히 거절이다. 오늘 아침 그들이 떠나자마자 나는 카드사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민준 씨 명의로 된 가족카드 정지 좀 부탁합니다. 분실했어요. 현금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기름도 없다. 그리고 세 사람은 몹시 배가 고팠다. 밤, 민준은 자신의 가짜 시계를 주차 요원에게 5만 원에 팔았다. 휘발유 한 통과 기사식당에서 밥 3공기를 사기에 겨우 충분한 돈이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다. 다 너 때문이야, 소라. 네가 서두르지만 않았어도 내가 확인했을 텐데. 왜 나야? 오빠가 바보지.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았나 본데 결국 마누라한테 다 조종당했잖아.
이 천박한 년. 최 여사가 뒤에서 달려들어 소라의 머리채를 잡았다.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그들은 작은 차 안에서 뒤엉켜 싸웠다. 그만. 민준이 거의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나 여기서 내려줘. 소라가 갑자기 말했다. 더 이상 너희들이랑 같이 못 있겠어. 너 같은 가짜 말고 진짜 부자나 찾아야겠어. 소라는 내려서 핑크색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잡아탔다. 민준과 최 여사는 뜨거운 차 안에 남겨졌다. 민준아, 최 여사가 울며 말했다. 나 시골집에 가고 싶어. 차비 없어요, 엄마. 민준이 허공을 보며 대답했다. 나는 태블릿을 닫았다. 오늘 밤의 쇼는 끝났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것이 감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벌이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편에게 버림받는 것. 나는 침대에 누웠다. 오늘 밤은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내일 나는 마지막 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그들이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도망칠 곳조차 없게 만드는 법의 심판을. 다음 날. 민주는 서울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주유소 차 안에서 잠을 잔 후 그는 다시 일어설 유일한 방법으로 회사를 떠올렸다.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그의 머릿속은 동료에게 돈을 빌리거나 가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었다. 오전 8시, 민주는 회사 근처 식당에 어머니를 내려주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차나 한 잔 시키시고요. 금방 돈 구해올게요. 옷은 구겨졌고 땀 냄새가 나는 민주는 화려한 회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로비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머리를 정리하려 애썼다. 스캐너에 사원증을 댔다. 삑, 붉은 불이 켜졌다.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다. 삑, 뭐야, 고장났나? 그가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김민준 씨. 굵은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보안팀장인 박 부장이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예전에 그가 담배를 주며 친하게 지냈던, 늘 웃던 박 부장은 지금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 박 부장님, 이 스캐너가 고장 났나 봐요. 고장 난 게 아닙니다. 김민준 씨의 출입 권한이 없어진 겁니다. 박 부장이 딱딱하게 대답했다. 저희와 함께 밖으로 나가주시죠.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 회사 직원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영진의 지시입니다. 이제 출입이 금지되셨습니다. 개인 짐은 인사팀에서 이미 포장해 두었습니다. 밖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2명의 경비원이 민준의 팔을 잡고 범죄자처럼 그를 밖으로 끌어냈다. 밖, 햇볕 아래 라면 박스 하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에는 그의 액자, 머그컵, 스테이플러가 들어있었다. 인사팀 직원이 나왔다. 김민준 씨, 여기 해고 통지서입니다. 뭐요? 무슨 이유로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아내이신 박서연 씨께서 어제 저희 CEO 이메일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내셨습니다. 회사 자금을 유령 공급업체를 통해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총액은 3천만 원입니다. 회사는 문제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 당신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서연의 협박은 농담이 아니었다. 전직 선임 회계사로서 서연은 민준이 숨겨둔 비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돈이 필요해요.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민준은 무너진 경력이 담긴 박스를 껴안고 식당으로 돌아갔다. 직업뿐만 아니라 그의 평판까지 잃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땅 위에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곳일 것이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3평 남짓한 방.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페인트는 벗겨졌으며 한낮에는 찜통이 되는 곳. 민준과 최 여사는 이제 그곳에서 살았다. 민준의 산타페는 은행에 압류당했다. 할부금을 3달이나 연체한 상태였다. 그 돈은 소라에게 줄 선물을 사는데 썼다. 남은 돈은 한 달치 월세와 매일 먹을 라면 값에 겨우 충분했다. 덥다, 민준아. 더는 못 참겠어. 얇은 요에 누워있던 최 여사가 신음했다. 참으세요, 엄마. 민준이 문가에 앉아 대답했다. 깨진 휴대폰을 바라보며 배달 기사로 일하려고 했지만 오토바이가 없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민준아? 다 그 악마 같은 내 마누라 때문이야. 정말 못됐어. 제발, 엄마, 조용히 좀 하세요. 민준이 갑자기 소리쳤다. 폭발했다. 엄마 탓도 있어요.
맨날 저한테 부추겼잖아요. 서연이가 짠순이라느니, 자격이 없다느니, 다른 여자 찾으라느니. 금에 욕심낸 것도 엄마잖아요. 엄마가 그냥 서연이를 받아들였으면 우린 지금도 시원한 방에 있었을 거예요. 왜 나를 탓해? 네가 남자잖아. 네가 가장이잖아. 어느 날 오후 민준이 강남의 한 쇼핑몰 근처에서 대리운전 손님을 기다리다가 익숙한 차 한 대를 보았다. 새로 뽑은 검은색 제네시스 GV80. 운전석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급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 블레이저를 입은 채 헤드셋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다. 그녀의 아우라는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했다. 달려가서 차창을 두드렸다. 서연이 창문을 살짝 내렸다. 그녀의 시선은 분노가 아니었다. 낯선 사람, 거지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서연아, 나야. 민준. 나 좀 도와줘. 민준이 애원했다. 엄마가 아파. 약 살 돈도 없어. 나 후회하고 있어, 서연아. 다시 너한테 돌아갈게. 내 하인이 되라면 될게. 서연이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민준 씨, 2주 전에 당신이 했던 말 기억나? 나를 알거지로 만들겠다고? 아무것도 없이 내쫓겠다고? 신이 당신 기도를 들어줬네. 상황만 뒤바꿔서. 그리고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식으로서 당신 책임이야. 우리 아빠 아프셨을 때 당신은 농구하느라 바빴잖아, 안 그래? 서연이 창문을 올렸다. 서연아, 잠깐만, 돈 조금만.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차가 출발했다. 매연과 다른 차들의 경적 소리에 휩싸인 채 민준을 도로 한가운데에 남겨두고 민준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모든 문은 닫혔다. 서연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감히 닿을 수 없는 별이었다. 마지막 일격은 법원의 인장이 찍힌 갈색 봉투와 최 변호사 사무실의 편지 형태로 도착했다. 소환장, 김민준 씨, 귀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첫 변론 기일에 대한 소환입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소장에는 죄목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 간통을 사유로 한 혼인 무효,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요구였다. 그가 지난 2년간 가족카드로 쓴 금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합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아래에는 경고가 있었다. 만약 피고가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절도 미수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선택은 간단하지만 잔인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거나 감옥에 가거나. 감옥.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의 몸이 무너져 내렸다. 난 범죄자의 어미가 되기 싫다. 민준아. 최 여사가 통곡했다. 어떻게든 해봐. 어떻게 해요, 엄마? 우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신장을 팔아도 부족할 거예요. 그들은 덫에 걸렸다. 서연은 체크메이트를 선언했다. 석 달이 지났다. 강남의 그 집은 새로운 모습이었다. 낡았던 담장은 세련된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정원은 꽃으로 가득했다. 안에서 나는 새로 리모델링한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민준의 흔적은 없었다. 담배 냄새도 부정적인 에너지도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최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 판결 확정. 혼인 무효. 공식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박서연 씨. 축하합니다. 민준은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빚쟁이들을 피해 지방 어디선가 막노동을 하며 숨어 지낸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는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있다고 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커피를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새로 만든 작은 연못이 평화로운 물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 인생은 다시 내 손안에 있었다. 독립재무 컨설턴트로서의 내 경력은 빛나고 있었다. 나의 진짜 재산은 은행의 안전금고에 있었고 무엇보다 내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들이 나를 멍청이라고 불렀던 그날 오후가 생각났다. 그들이 나를 멍청이라고 부른 것이 내가 그들을 위해 오랫동안 숨겨왔던 지혜를 꺼내게 한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커피 맛이 완벽했다. 고마워, 민준. 나는 바람에 속삭였다. 당신의 배신에 감사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내 두 발로 얼마나 단단히 설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을 테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일요일. 할 일이 많다.
스파, 새로운 고객과의 점심 미팅, 그리고 집을 위한 새 가구 쇼핑. 나는 박서연이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내 행복한 결말의 주인공이자 작가다.